이때 이제 1,300억 정도 실탄을 딱 쟁여놓고서 네. 딱 장 시작하고 하자마자 지금 9시 1분이죠. 네. 9시 1분에 여기서 12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재현 대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빨리 사기 시작해. 12만 300원까지 만들어놔. 네. 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미래에셋의 계좌를 추가로 또 개설을 합니다. 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미래에셋 계좌를 추가로 개설을 해가지고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1시까지는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고 있을 거야. 시세대로 받쳐가면서 잘 살아. 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요 앞에는 카카오 쪽 계좌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네. 요 뒤로는 미래에셋 계좌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까지는 본사가 받치고 있을 거니까 그다음엔 그럼 거기까지 얘기했으면은 뭐 1시부터는 미래에셋 계좌로 좀 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대로 잘 받쳐가면서 사라 그래가지고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권순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주가 조작건.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예,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이 26일입니다. 네. 26일에 이제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인데요. 네. 여기서 카카오의 그 배재현 투자부문 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장 청구서를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날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부터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한 그 시점. 네, 그냥 네. 뭐 그냥 쭉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들어도 돼요? 예. 네. 이게 그 저런 사건이었죠. 이제 그때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했을 때예요. 네. 지금 사진 같이 보시면은 이게 딱 카카오 주가 지점인데 여기 12만 원 선, 가운데 보이시는 요 파란 선, 요게 12만 원 선이거든요. 네. 요 12만 원 선에서 이제 하이브가 여러분 제가 12만 원의 주식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12만 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11만 원이다. 그러면은 개인 주주 입장에서 12만 원. 지금 11만 원인데 12만 원에 내가 팔면 되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이브는 주식을 왕창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가 12만 원이 넘어간다. 얘 네. 13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13만 원인데 안 팔죠. 그럼 방시혁 하이브 쪽에서 12만 원에 사줄게요. 그럼 그걸 누가 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2월 16일에 되게 이상한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이상한 거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이게 보시면은 뭐 6만 주, 뭐 2만 주, 4천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갑자기 2월 16일에 네. 68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네요. 확 늘었네요. 예, 그리고서 보면 68만 주가 이게 거래가 되니까 사람들이 웬 IBK 판교 지점에서 웬 68만 주가 나오지? 심지어 판교 지점이에요? 예, 근데 판교는 카카오에 아지트가 있는 데가 판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카카오가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다들 설마 지금 공개 매수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하는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여기서 카카오가 주식을 샀다고? 네.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카카오의 백기사 같은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의 백기사라고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상 카카오하고 한 몸이었던 펀드의 개입이 있었던 건데 이걸 보면서 다들 설마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2023년 1월에 카카오가 사우디 국부 펀드인 PIF와 싱가포르 투자청 GIC로부터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게 어떤 시나리오였냐면은 카카오엔터가 사우디 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SM을 인수를 해요. 네. 그리고 SM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요걸 바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엑시트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처음에 이수만 총괄 PD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네. 당신 지분 사가지고 우리가 SM을 인수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이브가 내가 SM을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시점에 카카오의 그 머릿속을 좀 그냥 추정을 해보면 예.
우리는 사우디한테 돈 받아서 이거 사기로 했는데 그렇죠. 못 사면 안 되는데라는 조급함이 생겼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사야 되는데 네. 갑자기 하이브가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SM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가 사는 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하이브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이수만 총괄 PD 쪽에 뭐 몸값이 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 비싼데 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수만 총괄 PD의 처조카인 이성수 SM 대표이사를 네.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PD 지분을 하는 게 아니라 SM이 주식을 발행을 하도록 하고 네. 그거를 사는 방식. 일단 그 당시에 SM의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총괄 PD의 그 전횡과 네. 사익 편취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수만 총괄 PD를 제끼고 네.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카카오에다 넘기는 네. 이런 방식을 이제 차선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처조카한테 배신을 당한 이수만 총괄 PD가 자기 주식을 들고 하이브로 간 거죠. 하이브 가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니네가 인수해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황. 이수만 총괄 PD의 주식과 네. 더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25%의 주식을 확보를 하면 그러면은 SM은 하이브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딱 보시면은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 선인데 여기에서 2월 10일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하는 요날 주가가 뿅 올라가죠. 네. 근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공개 매수는 이 정도 가격까지 준다는 거니까 네. 그 밑으로는 주식을 사도 최소한 12만 원에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개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공개 매수 가격까지 붙어요. 네.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패턴이고 보통은 요 가격으로 유지가 되다가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보통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의 그 16일, 네. 문제의 16일이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아. 요 날이 16일인데 이게 뿅 올라가면서 12만 원 선을 탁 뚫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날 SM 카카오와 함께하는 사모펀드가 요날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의 배재현 대표는 SM 주식을 몰래 확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모펀드 원아시아 지창배 회장하고 손을 잡고 네. 원아시아의 IBK 계좌를 통해서 대규모 고가 매수 주문을 넣었다. 네. 그리고 매도 주문을 다 사들여가지고 물량 소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다 말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도 살 수 없게. 아무도 산다 그러면 다 사주는 거죠. 네. 판다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그때 특사경이 영장 청구서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요날 원아시아 펀드와 뭐 몇몇 개가 동원이 돼서 네. 요때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소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죠. 네. 여기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2만 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서 공개 매수 마감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때까지 12만 원을 지키면 카카오가 이기는 거고 네.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하이브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27일 이때 또 한 번의 작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27일이면은 28일이 공개 매수 마감일이니까 마감 전날입니다. 마감 전날인데 이날 진짜 그 힘들게 여기 주가를 잘 지켜왔는데 보면은 여기서 깨지죠. 그러네요. 2시 34분에 네. 11만 9,300원. 그러니까 12만 원이 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 15시부터 다시 한번 12만 원을 하회하니까 시세 조정을 시행을 했던 거예요. 요래서 하루를 넘기면서 마감을 했을 때 여기도 종가가 굉장히 좀 주식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서 그 이제 운명의 날 28일 네. 여기가 분봉인데 이때 이제 1,300억 정도 실탄을 딱 쟁여놓고서 네. 딱 장 시작하고 하자마자 지금 9시 1분이죠. 네. 9시 1분에 여기서 12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재현 대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빨리 사기 시작해. 12만 300원까지 만들어 놔. 네. 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미래에셋의 계좌를 추가로 또 개설을 합니다. 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미래에셋 계좌를 추가로 개설을 해가지고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1시까지는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고 있을 거야. 시세대로 받쳐가면서 잘 살아. 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요 앞에는 카카오 쪽 계좌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네. 요 뒤로는 미래에셋 계좌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까지는 공사가 바치고 있을 거니까 그다음엔 그럼 거기까지 얘기했으면은 뭐 1시부터는 미래에셋 계좌로 좀 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대로 잘 받쳐가면서 사라 그래가지고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종가에서 네. 지시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종가 때는 남아있는 거 다 쏟아 부어. 종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12만 원 밑으로 종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 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8일에는 했을 때 이미 종가에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종가는 12만 원 선에서 한참 올라갔는데 네. 종가에 쏟아 부어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이 종가의 거래량이 팡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꽤 많은 지분들을 종가에다가 남은 준비했던 돈 다 쏟아 부어서 종가에다가 마감을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12만 7,600원에 마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12만 원 선을 지켰으니까 그 결국 카카오의 승리죠. 네. 카카오의 승리가 된 거고 하이브가 나중에 25%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네. 이 12만 원 넘어서 끝났으니까 공개 매수에 응한 지분이 그냥 우호 지분 양도 물량 빼고는 네. 4주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예, 4주는 뭐 왜 들어왔는지 모르. 내주는 뭐예요? 누가 실수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브는 거기서 주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럼 추가적인 공개 매수를 포기하게 됐고 SM은 카카오를 인수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기 힘든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측면이 이해하기 힘드세요? 너무 티나잖아요. 이게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면서 네.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12만 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카오가 여기에 매수를 동참하게 되면은 이제 시세 조정 목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마 그렇게 대놓고 뭘 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계좌와 거기에 같이 협업했던 원아시아도 이렇게 멀리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같이 일하던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사 찾아봐도 다 나올 정도로 가까운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이라는 게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런 거래를 하고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너무 아니랬던 거죠. 그리고서 지금 이제 카카오 앞에 놓인 과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처벌 여부. 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김범수 의장을 이제 공개 소환하겠다. 공개 소환을 했죠. 공개 소환을 해가지고 좀 자신감을 표하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이 조사 대상을 공개 소환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 그냥 불러다 조사를 하는 거지. 네. 이거를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기자들 다 불러다가 포토라인 세우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검찰 출신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김범수 의장이 연루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감원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네. 근데 주식 불공정 거래는 행위 당사자와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그 양벌 규정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잘 관리를 했느냐 그 법인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착벽 너무 기발하게 너무 일탈했어요. 네, 너무 일탈했어요라고 하면 빼주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벌금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 그래가지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은행 주식을 팔라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매각할 때도 야 너네는 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으니 외환은행을 팔어. 그래가지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다가 하나금융지주에다가 팔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라는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뭔가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양벌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등 네.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법인이 내부 통제를 잘 못했다라는 네.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은 그 양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입수하게 된 영장 청구서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자산 총액 32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의 지위를 이용하여 네. 임직원, 계열사, 사모펀드, 법무법인까지 동원하고 해외에서 투자 목적으로 유치된 막대한 자금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네.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본건의 범행을 실행하였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뉘앙스는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카카오라는 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수사당국, 금감원과 수사당국 쪽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예전에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도 외환은행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카카오의 어떤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참 아쉬운 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네. 역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12만 원을 제시했으면은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13만 원에 사드릴게요. 뭐 14만 원에 사드릴게요 해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 이번에 그 작전에 투입된 돈이 한 2,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공개 매수를 들어갔으면 돈이 더 많이 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야, 돈 많이 드는 거 우리가 2,400억으로 막았어. 라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그 당시에는 그 성공을 자축했을 수도 있겠죠. 네. 야 우리가 인수전을 잘 방어했어. 2,400억으로 싸게 막았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참 너무 안일했던 태도였던 것 같고 결국 그 자본시장에서 거뒀던 그 잠시의 성공은 결국은 그 창업자를 비롯해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권 팀장으로부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거나 따라가기 힘들거나 하는데 이건 되게 단순하네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게 너무 어이없는 거죠? 예. 그냥 정확합니다. 날짜도 정확하고 들어간 세력도 되게 정확하고 네. 아니 하다못해 이번에 영풍재지 사건만 해도 110여 개 계좌가 동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계좌인지도 모르는 건데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자기 계좌, 그 자기 친구 계좌, 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계좌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뭐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2,400억을 쏟아붓는데 정말 중요하게 12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그냥 밀어 올려버리니까 네. 참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다니 참 신기하네요. 뭐 기껏 해봐야 뭐 뭐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올릴라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나덕현 씨도 그 얘기 했거든요. 주가 올릴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뭐 주가 안정 측면에서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 정도일 건데.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플랫폼 업체의 위상에 비하면은 좀 너무나 준법 의식이 부족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그 카카오 주가 조작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 건지 실제로 그리고 공개 매수 시점에 카카오가 어떤 식의 일들을 했던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3프로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